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엑스제팬의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오랜 기간 동안 잊혀진 시장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뭔가 변하지 않고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은 더딘 그러한 나라처럼 인식이 되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잊혀진 시장이지만 의외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좀 가져왔으면 합니다. 먼저 매크로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최근 5년 동안의 기간에서는 미국 시장이 거의 독주하는,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다 미국 시장에는 그 퍼포먼스 면에서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잘 퍼포먼스를 봐보시면 일본 주식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시면 PER, PBR 그리고 ROE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일본 주식 시장은 타국의 시장 대비 굉장히 낮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수치는 가장 낮다. 그러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일본의 주식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끌어내리는 업종들이 일본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육상운수, 전철이나 지하철 노선으로 대표되는 육상운수 또는 유틸리티, 동경전력이나 가스 이러한 업종들이 자산량이 굉장히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방대하게 있으면서 굉장히 수익성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강하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2년,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러한 다이나믹성은 굉장히 변동성을 더해왔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의 비슷한 동일 성장 테마들과 비교해서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스닥 100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게임 이러한 각 테마의 분야에서 글로벌 테마와 1대1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의 성장 테마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 글로벌 성장 테마와 퍼포먼스의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본이 굉장히 움직이지 않고 뭔가 성장이 듬뜬 것 같지만 일본이라는 시장에 선택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략을 잘 채용을 할 경우엔 글로벌의 성장 테마 글로벌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테마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 3년 동안의 퍼포먼스에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일본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만 이렇게 안정적인 일본 시장의 퍼포먼스를 US 달러로 환산을 했을 경우 토픽스 시장과 S&P 500은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일본 엔뿐만이 아니라 유로라든지 중국 위안이라든지 스위스 프랑, 한국 원까지 달러에 대비해서 전부 다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 다만 일본 엔의 경우에는 그 가치 하락의 정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스위스 프랑과 더불어서 일본에는 불과 2, 3년 전까지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나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세이프 에셋, 즉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같은 경우는 스위스 프랑과 비교를 했을 때 15% 이상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금리에 있습니다. 일본 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입니다. 먼저 10년 동안의 기간을 놓고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과거 10년간 최고치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또한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하지만 일본 엔의 수준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환율이 급등을 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타임스팬을 30년간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석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 FRB에서 기준금리를 5%까지는 충분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또한 더 상승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엔의 수준은 과거 30년간 최고치를 이미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엔, 달러 대비 일본 엔의 상태는 이미 오버슈팅의 레벨에 있거나 오버슈팅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는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의 모든 움직임이 금리 차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는 걸 감안을 하면 그 일본 엔의 수준은 140엔을 넘어가는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일본은행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 일본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대략 한 8조 엔, 8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일본 엔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를 했는데요. 결국 엔을 사고 달러를 파는 시장 개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시장 개입은 2011년 이후로 11년 만에 나온 시장 개입이었는데 사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본 은행이 실시했던 시장 개입은 대부분 엔고를 막기 위한 시장 개입이었습니다. 결국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러한 시장 개입이었고 그 12년간의 총 합계 금액은 대략 한 670조 원 정도 됩니다. 일본 은행은 그 달러 대비해서 엔의 가격이 대략 80엔에서 105엔 정도 사이에서 달러를 사고 엔을 매도하는 그 시장 개입을 실시했고 140엔대가 넘어가면 반대의 방향으로 시장 개입을 실시했습니다. 즉, 그 엔을 팔고 달러를 매입한 시점의 총액이 670조 엔인데 이 금액이 달러 대비 엔이 140엔대가 넘어가면 그 총 평가액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약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1000조 원 중에서 대략 한 80조 원을 이번에 시장 개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물론 일본 은행이 몇백조 원의 금액을 동원해서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에 환율은 매크로 경제의 베이스를 둔 그 차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5엔, 150엔 이런 140엔대가 넘어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여유를 갖고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을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 엔의 포지션을 고려하시는, 즉 일본 주식의 익스포저를 검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의 일본 엔의 그 가격대는 굉장히 유리한 일종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요즘 와서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본 은행이 언제까지 금리를 제로 베이스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발표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일본은 여전히 3%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에너지의 요소를 제외를 하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1%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여러 분석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을 했을 때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대략 한 5%대로 보고 있고요. 5%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엔저라는 것이 부정적 효과도 있고 긍정적 효과도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정부가 아니어서 단언하긴 어렵습니다만 엔저가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이 일본 경제에 가져다주는 부정적 효과의 총량과 긍정적 효과의 총량을 네트로 환산을 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아마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엔저 효과가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IMF나 OECD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GDP 경제 성장률의 수정치에서도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을 보면 내년 금리를 워낙에 공격적으로 올리는 이유로 해서 내년도의 GDP 성장률의 수정치는 굉장히 낮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도 수정치에서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엔저가 일본 경제에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는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관광객들의 일본 입국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대략 3,2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일본에 입국을 하였고 대략 5조 엔 정도의 소비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5조 엔이라고 하면 일본 GDP 총량의 거의 0.8에서 0.9%에 해당하는 무시 못할 만큼의 규모가 됩니다. 결국 해외 관광객이 아직 2019년의 상황에 도달은 못했습니다만 입국을 더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장 전망치에서는 산정되지 않은 이러한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 일본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일본에서 15년간 근무를 하면서 한국 투자자분들께 항상 듣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일본이 곧 디폴트 또는 도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하나와, 일본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다, 여기서 뭐 어떤 돌파구가 있겠느냐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항상 받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 물론 높습니다. 그 재무적 위기, 금융 위기를 겪었던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디폴트라는 상황은 채권자가 요구한 상환 요구에 대해서 채무자가 대답하지 못할 때 디폴트가 발생을 하는데, 일본의 정부 국채 같은 경우는 대략 93% 정도가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 정부가 국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부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밸런스 시트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자산도 있겠죠. 그러면 자산과 부채를 합한 대외 순자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여전히 대외 순자산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또한 GDP에 대비한 대외 순자산 비율로 봐도 독일에 이어서 여전히 세계 2위,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08년에 일본 인구가 1억 2,800만 명의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2,510만 명으로 대략 290만 명 정도 일본 인구가 줄었습니다. 일본 인구, 전체의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수도권 또는 동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인구가 대략 한 5% 정도 늘었고요. 동경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동경과 동경을 둘러싸고 있는 치바, 가나가와 사이타마 이 세 개 현을 말하는데, 인구가 3,520만에서 3,690만으로 17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가 도대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들어왔느냐?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노동 가능 인구, 즉 청년층과 중년층, 소득 수준이 높고 구매력이 높고, 이때까지 일본의 국민의 평균이 보여왔던 소비 행태와는 다르며 디지털이나 이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에 굉장히 유연한, 결국 일본의 도시권으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따라서 동경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이 3대 도시권을 다 합한 대략 한 7,000에서 7,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 대처 능력이 빠르고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러한 부분에 있으니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의 변화를 내부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의 새로운 구매 형태를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항상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그것을 수도권이나 동경의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저금리와 인구 증가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와서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러한 인구의 증가, 소득 수준이 높은 인구의 증가가 일본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을 새롭게 알 수 있고, 그러한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투자 수단으로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매크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